한국어요? 배우기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알파벳도 아니고 저런 네모블록 같은 글자를 어떻게 읽는단 말입니까? 2019년 런던 언어학학회에서 한 독일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학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요. 유네스코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문자 중 학습 난이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던데요. 영어는 26글자만 알면 되지만 한국어는 수천 개의 조합을 외워야 한다잖아요. 회의장에는 한국어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문자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7천여 개 언어 중에서 한국어는 그저 작은 나라의 독특한 문자 정도로만 여겨졌죠.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의 리처드 케인 교수였습니다. 그는 BBC 방송국의 언어자문위원이자 전 세계 40여 개 언어를 연구한 석학이었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어를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한글을 분석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의 질문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난달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언어학 이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죠. 한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건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건 문자가 아니라 과학이고 언어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지금 이곳은 2019년 런던 글로벌 언어학 컨퍼런스, 세계 각국의 언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 과연 그 회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 리처드 케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문자 연구에 바쳤어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부터 시작해서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문자의 역사와 구조를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처음 간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동아시아 언어 심포지엄에 초청받았거든요.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에 대해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언어 중 하나쯤으로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간판들.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글자들이 패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로를 달리다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바닥에 큼지막하게 쓰인 글자가 보였어요. 일방통행이라는 표시였는데 전 그걸 이바토해 2000으로 읽었죠. 당연히 뜻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제가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언어학자로서 수많은 문자를 봐왔습니다. 히브리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문자도 있고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는 문자도 있죠. 아랍어는 모음 표기가 없어서 문맥으로 읽어야 하고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어요. 전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문자인데 보는 순간 읽히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물어보셨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라고 대답했죠. 한글 읽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근데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한글은 쉽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쉽다고요? 전 평생 복잡한 문자들을 연구해왔어요. 쉬운 문자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문자 체계엔 나름의 복잡성이 있거든요. 근데 한글이 쉽다니.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글 자료를 찾는 거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글의 구조에 대해 검색했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글은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이것들이 조합되어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이 26개니까 비슷한 수준이었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24개의 글자가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구성되었고요. 전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설계도였어요. 인간의 발음 구조를 시각화한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전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을 유심히 봤어요.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 모든 간판에 한글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치킨, 베이커리, 영어에서 온 외래어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한글로 적혀 있어도 제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한글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니까요. 영어로 카피를 쓰면 누군가는 코피로 읽을 수도 있고 코페로 읽을 수도 있어요. 발음 규칙이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글로 커피라고 쓰면 누구나 똑같이 읽습니다. 논리적이에요. 완벽하게 논리적이죠. 심포지엄 첫날, 전 서울대학교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언어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었죠. 그중 한 교수님이 한글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왕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제가 아는 역사 속 권력자들은 대부분 지식을 독점했어요. 라틴어는 교회와 귀족들만 사용했고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죠. 지식은 권력이었고 권력은 소수가 독점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왕은 달랐어요. 그는 권력을 나눴습니다. 지식을 공유했죠.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과학적인 문자를 설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자 창제가 아니에요. 이건 혁명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적 발상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에 그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게 정말 15세기 맞습니까? 네, 1443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그때 이미 이런 과학적 체계를 갖춘 문자를 설계했다는 건가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놀라우시죠? 저희도 자랑스럽습니다. 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5세기라면 유럽은 아직 중세시대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게 1440년대고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에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과학적 문자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전 시간을 내서 세종대왕 동상을 보러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큰 동상이었죠. 그분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왕이 아니었군요. 당신은 과학자였고 철학자였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사랑한 지도자였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전 한국을 떠났지만 한글은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와서도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구해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정말 쉬웠다는 겁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만 이해하면 웬만한 글자는 다 읽을 수 있었어요. 하루 만에 기본 글자를 다 외웠고 일주일 만에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 평생 언어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는 문자는 처음이었어요.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고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아랍어는 모음 표기가 불규칙하고요. 근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죠. 모든 소리가 글자로 완벽하게 표현되었어요. 제 연구실에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아이는 런던에서 태어났죠. 8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한국어를 못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시더군요. 우리 딸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전 그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보기로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 24개를 알려줬죠. 그리고 조합 방법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는 이틀 만에 기본 글자를 다 익혔습니다. 일주일 후엔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고요. 부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이제 한국 할머니께 편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들만의 문자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보편적인 시스템입니다. 교육의 장벽을 낮추고 소통의 문을 여는 도구죠. 어느 날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전공한 학자였어요. 리처드, 자네 요즘 한국어에 빠진 것 같던데. 네, 그렇다고 했죠. 근데 한국어가 뭐가 그리 특별한가? 일본어도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인데.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일본어는 분명 아름다운 언어야. 근데 한글은 달라. 한글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 계층도, 나이도, 배경도 상관없이. 그게 한글의 힘이야. 동료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문자는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야. 문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거든. 그리고 한글은 가장 견고하고 넓은 다리야. 제가 가장 감탄한 건 한글의 단순함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단순한 체계예요.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걸 읽을 수 있죠. 영어는 26개의 알파벳이 있지만 발음 규칙이 불규칙적이에요. 터프, 도, 스루 마이너스 비슷해 보이지만 전부 다르게 읽히죠. 외국인들이 영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개, 가타카나 46개, 거기에 한자 수천 개를 외워야 해요. 체계가 복잡하죠. 중국어는 더 심합니다. 기본 한자만 3,000개가 넘어요. 근데 한글은 24개예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계된 24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이고 모음은 천지인의 철학이 담겨있죠. 단순함 속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전제 논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의 단순함은 결코 가벼움이 아니다. 그것은 완성된 복잡함의 끝이다. 마치 한국 사회처럼 정돈되어 있지만 유연하다. 그리고 저는 한국 사회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느낀 건 모든 게 체계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했고 거리는 깨끗했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고요. 근데 그 질서가 딱딱하지 않았어요. 유연했습니다. 카페에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대화했고 거리에선 음악이 흘렀죠. 질서 속의 자유, 체계 속의 유연함. 그게 바로 한글의 특성과 닮아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전 한글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인류가 만든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였죠. 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깨달은 건 한글이 단순히 훌륭한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은 철학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의 사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모든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았죠. 그리고 그 체계를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에요. 모든 사람은 배울 권리가 있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게 한글에 담긴 철학입니다. 전 논문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글자를 넘어선 언어다. 그것은 배려와 존중의 철학이며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다. 논문을 발표하자 학계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동의했고 어떤 학자들은 과장이라고 비판했죠. 근데 전 제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직접 봤고 직접 배웠고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2019년 런던 글로벌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의장이었죠. 독일 교수가 한국어를 복잡하다고 비웃던 그곳. 전 무대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년간 한글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글은 완벽합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전 화면에 한글 자모를 띄웠습니다. 이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이 문자는 현대 언어학의 모든 이론을 이미 담고 있었습니다. 전 발음 기관의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글 자음이 그 모양을 본떴다는 걸 설명했죠. 청중들이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세종대왕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과학을 모든 백성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학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는 건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수천 개의 조합을 외워야 하잖아요. 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24개만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조합일 뿐이에요. 제 연구실에 있던 8살 아이가 이틀 만에 배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선입견입니다. 독일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실용성 면에선 영어나 중국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실용성이란 게 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느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냐의 문제인가요? 후자라면 한글이 최고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전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였죠. 이분은 15세기 한국의 왕입니다. 그분은 권력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식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문자를 연구했지만 이런 철학을 담은 문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한글의 진짜 가치를. 그날 밤, 전 호텔방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물론 그분은 이미 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전 그분께 말하고 싶었어요. 세종대왕 전하, 저는 21세기를 사는 영국의 언어학자입니다. 전하께서 15세기에 만드신 한글이 지금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K-팝은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한글로 표현되고 있죠. 전 창밖을 보며 계속 썼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해 만드신 그 문자가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즐기며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하께서 남기신 유산 덕분입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며 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바토의 이천을 볼 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이 아니라 경의입니다. 전하께서 만드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으며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을 연구하고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왜냐하면 한글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완벽한 문자였으니까요. 지금도 전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학생들이 처음 한글을 배울 땐 다들 어려워해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면 표정이 바뀝니다. 교수님,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요? 네, 쉬워요. 그게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계층도, 나이도,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제 강의실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 훌륭한 문자인데 왜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 자네들처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K-팝, K-드라마 덕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론 한글의 매력 때문입니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하고 아름다운 문자니까요. 전 종종 동료 교수들에게 말합니다. 한글을 연구해봐. 자네 인생이 바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웃어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한 동료들은 다들 같은 반응을 보여요. 왜 진작 안 알려줬어? 한글은 제 학문 인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었습니다. 전 평생 문자를 연구했지만 한글만큼 완벽한 체계는 본 적이 없어요. 과학과 예술이 만나고 논리와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문자.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가끔 제 연구실 창문으로 런던 거리를 바라봅니다. 저 멀리 한글로 쓰인 간판이 보여요. 한국 식당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런던에 한국 식당이 몇 개 없었는데 이젠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판들엔 모두 한글이 있죠. 전 그 간판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신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의 유산이에요.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죠. 그리고 그 안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 제 남은 학문 인생을 한글 연구에 바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한글이 왜 위대한지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제 연구실에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글날 기념 행사에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한글날이 뭐냐고 물었더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고 하더군요. 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죠.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어도 완벽하지 않고 한국 문화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것.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 위대한 유산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전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와서 이바토해 이천을 봤을 때의 그 순간을. 그때 전 알지 못했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한글은 제게 단순히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한글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전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고 문자의 힘을 깨달았으며 인간의 위대함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전 가끔 택시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달립니다. 그리고 도로 바닥에 일방통행을 봐요. 이젠 이바토해 이천으로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일방통행으로 읽히죠. 하지만 전 여전히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자가 제게 준 선물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한글이라는 완벽한 문자,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철학자, 그리고 지식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권력이라는 교훈. 세종대왕 전하, 당신의 한글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며 한국의 철학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고. 한글은 인류가 함께 읽는 언어이며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엔 백성을 사랑한 한 왕의 꿈이 있었죠. 전 오늘도 제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한글을 배워라. 그럼 자네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철학을 배우는 거야. 과학을 배우는 거고 인간을 배우는 거지. 한글은 그 모든 걸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물어요. 교수님은 왜 그렇게 한글을 사랑하세요? 전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야. 존경하는 거지. 한글은 제가 평생 찾아 헤맨 완벽함이니까.